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05년에 태어나 1997년에 사망한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진단을 내리도록 한 명령에 거부한 이유로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우는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살아서 나갈 수 없었던 아우슈비츠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는 어떻게 살아남아 이 책을 기술하게 되었을까요? 삶과 죽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자전적 에세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은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기록도 없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어느 한 보통 수감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가 나치에 의해 화물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약 1,500여 명이 탄 열차 안은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기차는 밤낮을 달렸고 며칠이 지나 기분 나쁜 경적 소리를 내더니 서서히 멈추었습니다. 작은 창을 통해 누군가 울부짖습니다. 아우슈비츠야, 팻말이 있어. 모든 사람이 일제히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로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내리자마자 의미를 알 수 없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곧이어 빅터의 순서가 왔고 그는 오른쪽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귀뜸해 주었는데 오른쪽은 작업실로 향하는 사람이었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되었고 이 모든 운명의 판결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왼쪽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물에는 목욕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의미를 몰랐던 빅터가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어디로 갔나요? 바로 저기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불길한 불기둥과 회색빛 연기였습니다.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군요. 그들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화장터로 향했던 것입니다.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빅터는 처음엔 소위 집행유예 망상,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 같은 희망을 가져보려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모든 소지품을 비롯하여 속옷까지 벗어야 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알몸의 상태에서 모든 털까지 다 깎였습니다. 자신이 과거 노동자였던, 기업의 사장이었던, 병원의 의사였던 상관없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벌거벗은 자신과 탈장대 뿐이었습니다. 신고 왔던 신발은 모두 빼앗겼고 맞지도 않은 신발로 갈아 신어야 했습니다. 수용소의 첫날 밤 9명당 2장의 담요가 배정되었고 심지어 바로 누울 수도 없고 포개진 채 옆으로 누워야만 했습니다. 빅터는 추운 겨울에 차라리 이것이 다행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나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양치나 손조차 씻을 수 없는 수용소는 작업을 하다 찰과상만 입어도 상처가 골마 괴사가 되기 일쑤였고 영양결 피부로 발이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맨발로 작업하다 동상에 걸려 발을 도려내야 함은 다반사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심지어 얼굴빛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장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빅터는 죽지 않기 위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하고 혈색이 좋아 보이기 위해 매일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더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말입니다. 희망과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살아서 나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초기 수용소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을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전기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의 충격을 차례대로 겪고 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자살을 보류하게도 합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일들이 여기서는 점점 정상이 되고 맙니다. 이제 수용자들은 처음 충격을 지나 두 번째 단계, 즉 무감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제 어떠한 끔찍한 상황에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을 만큼 무감각해집니다. 심지어 내 동료가 죽거나 썩은 발가락을 내 앞에서 잘라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빅터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체 옆에서 태연하게 빵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의 감정 결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을 기억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식사 배급은 하루 한 번 빵 조각이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덜어는 한 번에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덜어는 나중을 위해 그것을 조금씩 나눠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극소수의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마저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오래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삶에 대한 의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먹을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카포라고 불리는 그들 안의 지배자입니다.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람을 골라 나치대원들을 대신하여 동료들을 감시하던 자를 지칭하는 부류입니다. 어떻게 같은 동료들끼리 이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나치는 알았던 것입니다. (1945년) 긴 전쟁은 결국 끝이 났습니다. 수용자들은 이날만 기다려왔지만 이 날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수용소의 철조망이 열렸을 때 그들은 미친 듯이 뛰쳐나가며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피곤한 발걸음을 이끌고 수용소 정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의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겨우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자유. 그들은 수도 없이 이 단어를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자유를 당장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능력조차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빅터가 동료에게 말합니다. 자네 지금 기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는 아니야. 이제 그들은 기뻐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당연히 정신적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수병, 즉 잠수부가 심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발생하는 부작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 이 자유로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덜어는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고서는 자신은 그동안 더 큰 것을 빼앗겼다며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을 찾아갔지만 모두가 죽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비통과 환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빅터 역시 자유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속에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수용소 근처 시골길을 걷다 종달새와 꽃이 만발한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며 되뇌었습니다. 저는 제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는 이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제 점점 자신이 자유가 되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에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생존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빅터는 정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의 상실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수용소에서 어느 동료가 빅터에게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어느 목소리가 들렸는데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그때는 막 3월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그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가 3월 29일 갑자기 열이 나더니 3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발진 티푸스 감염이었습니다. 발진 티푸스는 모든 수감자가 겪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대했던 해방이 오지 않는 데에 대한 절망으로 세균의 저항력이 떨어져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달은 로고테라피, 즉 환자가 미래에 이루어야 할 과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직접 고통 속에서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터가 수용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일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기차에서 내려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방금 가스실로 들어간 어느 유대인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에 어느 찢어진 종이가 있어 펼쳐보니 그곳엔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빅터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진 자신에게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심을,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힘썼고 결국 생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과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